자, 이번 시간에는 133회 건설안전기술사 1교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문제를 풀기 전에 기출문제의 13문제, 이 13문제가 얼마나 자주 나왔었던 문제인지 그거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누전 차단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전기기계기구의 종류 및 접속 시 준수사항은 처음 나온 문제예요. 자, 이 문제는 처음 나온 문제고, 그 다음에 터널 공사 시 계측의 목적, 계측 항목, 계측 관리 시 유의사항, 이 문제는 93회에 나왔었던 문제이고, 그리고 터널 계측은 그 논술에 자주 출제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굉장히 쓰기가 용이한 문제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안전보건 교육지도 8원칙은 103회 때 나왔던 문제이고요. 그리고 에너지 대사율의 산출 시가 작업 강도의 구분 기준은 96회, 102회, 121회, 122회 총 4번 나왔습니다. 4번. 그래서 지금 133회니까 나올 때가 됐지요. 나올 때가 됐었던 문제이고, 자, 그리고 맥그리거의 XY 이론. 자, 맥그리거의 XY 이론은 동기부여 이론인데, 동기부여 이론과 관련해 가지고 이 처음 나온 문제입니다. 처음 나온 문제이지만 107회 때 동기부여, 109회, 117회, 그리고 96회, 102회, 106회 메슬로우 문제가 나왔었기 때문에 이 동기부여 이론도 꾸준히 나오는 문제다. 꾸준히 나오는 문제다. 주로 메슬로우의 욕구 5단계 이론이 나오지만 이 허츠버그 이론이라든지 알더퍼, 동기부여, 맥그리거까지 이렇게 나오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상시 작업하는 장소의 작업면 및 갱내 작업장의 조도 기준은 91, 98, 107, 124 이것도 상당히 꾸준히 나오는 문제다. 그래서 자,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어느 일정 주기로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보통 보면은 이제 한 7회차 정도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래서 133회 나왔기 때문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다음 나오게 된다 그러면은 139회나 140회 정도에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안전대의 종류 및 착용 대상 작업은 96, 103, 118, 128회 이렇게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안전보건 조종자도 114, 120, 121회가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슈미트 해머를 이용한 콘크리트 강도 추정 방법은 117회에 나왔었고, 그리고 123, 128회에 강도와 관련돼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강구조물 용접 결함의 종류 및 보수 용접 방법은 113회, 121회에 나왔었고, 그 다음에 이제 구축물 등의 안전 유지 및 안전성 평가는 요건 처음 나왔지만 요거는 개정되어서 나온 문제예요. 요건 이제 개정 사항을 알고 있느냐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요건 이제 시사성 문제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액상화. 자, 액상화는 95, 105, 108회. 그래서 이것도 꾸준히 나오는 문제다. 그리고 벽이음은 103회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여기다가 동그라미를 이렇게 쳐놓은 거는 뭐냐면, 동그라미 세모를 쳐놓은 거는 뭐냐면 이거를 우리 그 첨삭반에서 이걸 연습을 했었거든요. 우리 강남토목건축학원은 그 1년에 3번 첨삭반을 운영을 해요. 자, 보시면 자, 1년에 3번 1년에 3회 첨삭반을 운영을 하는데, 지금 이제 그 17기 첨삭반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보통 시험을 2월, 5월, 8월에 보기 때문에 자, 2월 시험 끝나고 3월, 4월에 1회를 하고, 그 다음에 5월과 8월 사이에 2회를 하고, 그리고
시험이 끝나고 10월부터 12월에 3회, 그래서 1회, 2회, 3회, 1년에 3회 그 첨삭반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첨삭반을 통해서 요 문제들을 숙제로 내주고, 숙제를 내주고, 요 숙제를 내면 이제 답안을 저한테 보내주잖아요. 그러면 그 답안에 대해서 이제 첨삭을 해서 이 부분은 잘 됐고 이 부분은 잘못됐고, 그래서 그 피드백을 해서 답안의 퀄리티를 높이는 연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답안의 퀄리티를 높여서 고득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연습하는 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13문제를 보면 13문제에서 처음 나오는 문제는 2문제였다. 그리고 나머지 11문제는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문제다. 계속 반복해서 나온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시험 준비를 하게 되면 예상 문제를 뽑을 때 기출 문제를 기존에 몇 회씩 반복해서 나오는 것들만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제 딱 한 번 이벤트성으로 나왔던 문제들은 과감하게 제끼고 그 최소 막 3회, 4회 이상씩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것들은 주기를 살펴본 다음에 주기에 가까워졌다. 그 출제 주기에 가까워졌다 그러는 것들은 무조건 그 예상 문제로 하고 그걸 준비를 하시면 여러분들 시험 보시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용어 같은 경우는 100개 정도 준비하시면 돼요. 100개. 100개가 가장 좋아 보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한 문제씩 이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누전 차단기를 설치해야 하는 전기 기계 기구의 종류 및 접속 시 준수사항. 누전 차단기를 설치해야 하는, 누전 차단기를 설치해야 하는 전기 기계 기구의 종류, 그리고 접속 시 준수사항. 자, 2가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2가지. 자, 여기에서 문제를 받으면 여러분들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문제에다가 이렇게 줄을 치셔야 돼요. 줄을 쳐놓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이 몇 개인가, 그리고 무엇인가, 그거를 판별하기 위해서 이렇게 줄을 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문제지에다 이렇게 줄을 표시해 놓고 요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는 반드시 대제목으로 있어야 돼요. 반드시 대제목으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무엇을 요구를 하는지, 왜 이런 문제를 냈을까? Why를 표현하시면 돼요. 자, 보면 누전 차단기를 왜 설치를 해야 되죠? 왜? Why? 누전 차단기 귀찮게 뭐하러 설치합니까? 그런데 이 설치를 안 하면, 자, 왜 설치를 해야 하는가를 거꾸로 표현을 한다면, 안 하면 어떠한 상황이 발생이 되는가를 알 수가 있죠. 누전 차단기를 설치를 안 하게 되면 감전재해를 입을 수도 있고, 화재도 발생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 기계를 보호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누전 차단기를 설치를 하게 되면, 반대로 이제 설치를 하게 되면 감전재해도 예방할 수 있고, 화재도 예방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 기계를 보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설치를 해야 된다. 그리고 물어본 거 순으로 작성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답안을 제가 이렇게 풀어봤는데요. 자, 누전 차단기를 설치해야 하는 전기 기계의 접속 시 준수사항은 이제 누전 차단기의 정의 또는 누전 차단기의 개요, 이렇게 해서 작성을 하시고, 자, 누전 차단기의 설치 목적을 꼭 써주셔야 된다.
누전 차단기의 설치 목적은 인체의 감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자, 그다음에 누전 차단기를 설치해야 하는 전기 기계 기구의 종류는 요거는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기본적으로 암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자, 여러분들이 전기와 관련돼 가지고 여러분들이 아셔야 하는 게, 전기는 일단 접지, 그 다음에 누전 차단기,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절연 조치. 요 세 가지를 전기에서는 중요하게 생각하고 관리를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접지와 관련된 내용을 공부를 해 놓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누전 차단기, 그 다음에 이 전기가 절연 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들, 그리고 하나 이제 또 더 한다 그러면은 이제 공도구 점검 같은 거, 절연 점검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알아두시면 감전재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물어본 거, 누전 차단기 접속 시 준수사항 물어봤던 거 여기 하고, 자,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누전 차단기를 현장에서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가, 그 관리 방법에 대해서 써줘야 돼요. 자, 문제의 주제가 뭐였냐면요, 문제의 주제는 누전 차단기였어요. 누전 차단기. 그래서 누전 차단기를 끝까지 주제가 누전 차단기였죠. 답안에다가 이렇게 써놓으셔야 돼요. 주제 누전 차단기 해놓고, 그리고 전기기계기구의 종류, 접속 시 준수사항 이렇게 해놓고, 자, 주제가 누전 차단기이기 때문에 누전 차단기를 설치하는 목적, 그리고 문제에서 물어본 거, 그 다음에 현장에서 누전 차단기를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가, 이 관리 방법에 대해서 써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보면 작동 상태를 확인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그 누전 차단기가 이렇게 이렇게 보면, 누전 차단기가 이렇게 있으면 이제 이렇게 버튼이 이렇게 쭉 올렸다 내렸다 하는 그 레버가 있고, 여기에 이게 여긴가? 자, 여긴가에 불빛이 들어오는 그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누르게 되면 얘가 이제 저절로 꺼지죠. 그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게 꺼지는데, 내려가는데, 그거를 버튼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할 필요도 있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3개월에 1회 이상은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해보는 그런 작동 상태 확인을 점검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내용들로 작성을 하시면 점수를 얻는데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다음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터널 공사 시 계측의 목적, 그 다음에 계측 항목, 계측 관리 시 유의사항, 요 세 가지를 묻는 문제예요. 자, 그러면 답안을 내가 구성을 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계측의 목적과 계측 항목, 계측 관리 시 유의사항 요 세 가지를 다 쓰면 답안이 하나가 꽉 차겠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1번 계측의 뭐 개요, 계측의 정의, 그 다음에 목적, 그 다음에 항목, 계측 항목, 계측 관리 시 주의사항, 여기까지 이렇게 딱 쓰면 꽉 차겠구나 생각을 하면, 그러니까 이렇게 레이아웃을 정하고, 그래서 양을 가늠을 한 다음에 가늠을 하고, 요런 건 꽉 차겠구나, 그렇게 되면 더 이상 미련 두지 말고 요렇게 그냥 쓰시면 돼요. 쓰시면 되고, 대신에 여기에서 내가 무엇을 강조를 할 것인가,
무엇을 강조할 것인가. 자, 여기에서 이제 내용들을 막 쓸 거 아니에요. 계측의 목적, 계측의 항목, 계측 관리 시 유의사항. 자, 이렇게 이제 주어진 거를 다 쓰게 되면, 기본적인 거를 다 쓰게 되면 이제 6점을 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남들보다도 좀 이건 좀 잘 써 보인다 싶으면 7점을 주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중요한 내용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그 짜임새 있게 구성이 된다 그러면 남들보다 높은 점수를 주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같은 내용을 쓰더라도 어떻게 꾸미느냐에 따라서, 꾸미기에 따라서 점수가 달라진다. 그래서 이 계측의 목적, 항목, 계측 관리 시 유의사항에서 내가 어떤 거를 꾸밀까를 미리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이제 풀어보면, 자, 터널 공사 시 계측의 목적에서 계측의 목적은 이거죠. 집안 및 주변 구조물에 대한 거동을 파악을 하는 게 이게 목적이에요. 계측의 진정한 목적은 이 집안 및 구조물, 주변 구조물의 거동을 파악을 해서 아무 문제가 없으면 계속 진행을 하면 되고요. 이게 문제가 생기면, 이게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게 뭐 붕괴라든지 아니면 더 큰 위험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거동에 어떤 이상이 발견하기 전까지는 큰 문제가 없지만, 발견이 된다 그러면 어떤 보강 조치라든지 다른 조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보제를 넣고, 그 다음에 안전성,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뭔가를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죠. 중요한 거는 여기다가 이렇게 중요하다고 이렇게 박스를 치거나 줄을 치거나 어쨌든 강조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측 항목은 문제에서 주어진 거니까 A 계측, B 계측 해가지고 요 그림과 함께 표현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계측 관리 시 유의사항에서 이제 뭐 요런 내용을 쓰고,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줄을 치거나 박스를 쳐서 강조를 하시면, 그게 채점관한테 눈에 띄게 되면 그 추가점을 얻을 수 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안전보건 교육지도 8원칙. 자, 안전보건 교육지도 8원칙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뭐 한인 오기는 동시에 반상회를 한다. 자, 그런 내용인데, 이 안전보건 교육을 하는 목적. 자, 8원칙은 이제 8개니까 한 8줄 정도를 쓰게 될 거고, 자, 요거를 답안에다가 이제 표현을 한다 그러면, 이 안전보건 교육 왜 하는가, 그죠? 우리가 교육을 왜 시켜야 하는가를 여기다가 배치를 하고요. 자, 여기다가 이렇게 배치를 하고, 교육의 필요성. 교육을 시켜야지만 바람직한 상태로, 근로자들을 바람직한 상태로 만들어서 재해를 예방할 수 있게끔 그런 상태로 만들어야죠. 그래서 왜 하는가를 여기다 놓고, 그 다음에 교육지도 8원칙을 여기다가 이제 쓴다고 한다면, 여기는 뭘 써야 될까요? 자, 교육이라는 건요, 일단 개념이 있는데, 이게 가르칠 교예요. 요게 기를 6이고, 자, 요게 제가 한자로 이걸 못 써요. 자, 가르칠 교 기를 6인데, 한자를 이제 뭐 한자 세대도 아니고, 그리고 뭐 한자를 굳이 연습을 안 해서 이거를 뭐 쓸 수는 없습니다만, 대충 이제 어떻게 생긴지를 알죠. 어쨌든 뭐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교육이란 건 뭐냐면 가르쳐서 기른다는 거예요. 가르쳐서 기른다. 그러니까 가르쳐서 가르치기만 하는 게 교육이 아니고 가르쳐서 바람직한 상태가 되도록 성장을 시키는 게 교육이에요. 그래서 교육을 그냥 단지 가르치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요 성장을 했는지 성장을 확인해 줘야 돼요. 성장을 확인해 줘야 돼요. 그 마인드가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현장에서 안전교육을 시키잖아요. 안전교육을 시켰으면 이 안전교육에 효과가 나오는지 확인을 하고 만약에 효과가 안 나오면 다른 그 교육이 잘못됐으니까 그 교육을 다른 걸로 바꿔야죠. 응? 그리고 교육을 했는데 효과가 좋은 것 같아. 좀 다른 좀 눈에 띄는 그 안전한 방법으로 작업을 한다든지 안전수칙을 준수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보여. 그러면은 그 교육을 조금 더 더 나은 방법이 있는지 아니면 이걸 더 유지를 할 건지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해야죠. 그래서 이거 확인하는 과정이 여기 있어야 돼. 성장 확인. 이게 순서가 이게 맞죠. 그래서 이거를 흐름 구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안전보건 교육을 시키는 필요성. 자, 안전보건 교육을 해야 되는 이유는 그 코시스 통계를 보면요. 자, 코시스라고 국가 통계를 내는 기관이에요. 이게. 국가의 그 통계를 내는 기관인데 국가에 대한 어떤 뭐 이제 뭐 작업이든 뭐든 통계와 관련된 기관인데 이 통계 기관에서 산재가 발생을 한 거를 이제 산재가 발생했을 때 이 세 가지 원인이 있어요. 기술적인 원인, 관리적 원인, 교육적 원인 뭐 이런 거를 따져서 확인을 해봤더니 이제 교육적 원인을 이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근로자들이 유해위험한 작업에 대한 자기 작업에 대한 위험성을 몰라서 사고 나는 게 70%고 그 다음에 작업 방법을 몰라서 안전한 작업 방법을 몰라서 사고 나는 게 20% 그리고 안전 지식이 부족해서 사고 나는 게 8%예요. 8%. 그럼 자, 요걸 이제 거꾸로 얘기하면 근로자가 하고 있는 작업의 유해 위험성과 안전한 작업 방법 그리고 안전 지식 이것들을 가르치게 된다고 한다면 재해의 90%를 98%죠. 8%를 예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요것만 두 가지만 근로자가 하고 있는 작업의 유해 위험성과 안전한 작업 방법만 가르쳐도 재해의 90%를 예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안전교육 8원칙, 그 다음에 성과 확인하는 방법. 성과를 확인해서 반복 교육하고 뭐 이런 것들로 표현을 하면 된다는 얘기죠. 다음 문제 또 보겠습니다. 자, 에너지 대사율. 자, 에너지 대사율의 산출식과 작업 강도의 구분 기준. 자, 이 작업 강도는 왜 나오는 걸까? Why? 작업 강도는 부주의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부주의는 사고로 연결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에너지 대사율, 기초 대사량과 작업 강도에 그 관련해서 요거 이제 작업을 제대로 배분하고 그리고 근로자가 주의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서 사고를 예방하는데 우리가 도움이 돼야 된다. 그리고 이거는 휴식과 연관이 되어 있다. 휴식과. 그래서 답을 풀어보면요. 자, 에너지 대사율의 산출식과 작업 강도의 구분 기준에서 작업 강도의 개요, 작업 강도의 정의 이렇게 써주고 작업 강도를 구분하는 목적은 뭐냐? 자, 요거를 구분하는 목적은 작업자의 능력을 초과해서 설계를 방지하기 위해서 오버하지 않고 적정한 능력을 하기 위해서 작업 강도를 구분을 한다. 그래서 에너지 대사율 산출식 그리고 구분 기준 그리고 작업자 부주의 방지 대책 이렇게 구성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렇게 써가지고 강조를 하시게 되면 이걸로 추가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써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맥그리거의 XY 이론. 자, 맥그리거의 XY 이론. 자, 이게 이제 그 안전 이론인데 우리가 안전 이론을 왜 공부를 해야 될까요? 왜? 자, why. 자, 항상 why, how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why, how. 우리가 왜 공부를 해야 될까? 그러면 이제 공부하는 이유를 알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공부를 할 것인가? 이게 나오죠. 왜 해야 되는가가 정확하게 그게 나오게 된다고 한다면 how는 저절로 풀려요. 저절로. 우리가 어떤 목적만 한다고 한다면 목적 의식만 정확하게 우리가 있다고 한다면 how는 저절로 풀리게 된다. 예를 들어서 학교 다닐 때 게으른 애가 내일 소풍 가야 되니까 일찍 일어나야 돼. 소풍 가야 되니까 일찍 일어나야 돼. 그 소풍을 좋아하는 애라면 당연히 일찍 일어나게 될 겁니다. 왜? 소풍 가야 되니까. 그죠? 근데 그냥 내일 일찍 일어나야 돼. 그렇게 하면은 얘는 일찍 일어날지를 않죠. 항상 늦게 일어나는 애니까. 근데 why? 왜 해야 하는지 그 목적을 정확하게 이해를 한다고 한다면 얘는 소풍 가기 위해서 일찍 일어나게 되는 거죠. 모든 사람이 같다니까요. 우리가 기술사 공부를 왜 해야 되는 거죠? 왜? 그냥 넷플릭스 보고 편하게 지내면 되는데 왜 굳이 어렵게 내가 밤늦게까지 회사 퇴근해가지고 밤늦게까지 공부를 할까? 왜? 왜 내가 이런 힘든 공부를 할까? 왜? 이게 왜가 정확하게 목적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 목적만 내가 정확하게 그 확고한 목적만 있다고 한다면 목표에 대해서 how는 저절로 나오게 돼요. 그래서 어쨌든 why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한 목적 의식을 가지셨으면 좋겠고 항상 이 건설안전기술사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걸 왜 하고 왜 알아야 하는가, 이걸 안 하면 어떻게 되는가, 항상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문제를 접근하시면 조금 더 좋은 답안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자, 안전이론은 제가 생각을 할 때 두 가지 때문에 알아야 한다라고 생각이 돼요. 첫 번째는 재발생 메커니즘이에요. 하인리
버드, 그리고 뭐 스웨인, 그리고 리즌, 뭐 이런 사람들이 재해가 왜 발생이 되는지, 불안전한 행동은 왜 하는지, 불안전한 상태는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것을 연구를 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몇십 년 동안 이거를 연구를 해가지고 그 연구한 것들을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쉽게 그것만 딱 공부를 하게 되면 우리 현장에 적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 현장에 적용을 해서 어떻게 해요? 재해를 예방하는 거지. 자, 우리가 그냥 이런 거 없이 메커니즘을 이해를 못하고 불안전한 행동이 왜 발생이 되고 불안전한 상태가 왜 되는지 모른다면 어떻게 현장에 재해를 예방하는데 그 관리를 하겠습니까? 관리하려면 굉장히 어렵겠죠. 그런데 메커니즘이 이미 나와 있어. 그러면은 이 메커니즘을 현장에 적용해서 가장 잘 맞는 것들을 적용해 가지고 그거를 예방할 수 있도록 우리가 관리만 하면 돼요. 그냥 남들이 다 차려놓은 밥상에 밥만 먹으면 된다는 얘기죠. 얼마나 좋아. 그래서 이거를 메커니즘을 위해서 재해를 예방하는 요것만 그냥 하시면 되고. 자, 두 번째는 동기부여예요. 자, 재해를 예방하는데 재해를 그 메커니즘을 이해를 했어요. 그러면 이 메커니즘을 적용을 해가지고 재해를 예방하는데 사람을 움직여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근로자를 움직여서 자, 이 사람이 재해를 예방하는데 바람직한 상태로 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시켜줘야죠. 상과 벌, 상과 벌을 줌으로써 상과 벌칙을 줌으로써 그 재해를 예방하는 할 수 있는 그 관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 두 가지 메커니즘과 동기부여를 공부하기 위해서 우리가 안전이론을 공부해야 된다.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문제를 이제 풀어보면, 자, 맥그리거의 XY 이론의 이제 개요를 이렇게 이제 쓰고, 자, 맥그리거 XY 이론의 이제 핵심이 있습니다. 핵심 내용을 이렇게 이제 써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X 이론, 이제 문제에서 물어본 거, X 이론, Y 이론. 그리고 이제 건설 현장에서 맥그리거의 XY 이론을 어떻게 적용할 건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 좀 이렇게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상시 작업하는 장소의 작업면 및 객내 작업장의 조도 기준 해가지고 두 개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작업면, 그 다음에 객내 작업장의 조도 기준 두 가지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 상시 작업하는 장소의 작업면이라는 거는 우리가 늘 조도의 기준 네 가지 거기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객내 작업장의 조도 기준을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그 조도가 나오는데 조도를 우리가 왜 관리를 해야 될까? 조도 관리 안 하면 어떻게 되는데? 자, 조도 관리를 해야 되는 이유는 작업장이나 작업장을 이동하는 통로에서 어둡다고 한다면, 밝은 게 아니고 어둡다고 한다면 근로자가 어두운 장소에서 그 시야가 좁아지니까 사고가 발생할 수 있죠. 안전사고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조도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안전하게 작업하기 위해서 우리가 안전하게 작업하고 안전하게 이동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도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도 관리를 하는 이유를 써주고 그 다음에 요 조도 관리 방법에 대해서 써주시면 좋은 답안이 된다는 거죠. 한번 보겠습니다. 상시 작업하는 장소의 작업면 및 객내 작업장의 조도에 개요해서 조도라는 거는
작업자의 피로 및 생산 능률이 저하되고 품질 관리에 지장을 주므로 적당한 조도를 확보해야 하는 거고, 조도 관리의 필요성은 어두운 곳에서 시야가 제한되어서 주변 환경 파악이 어려워 안전사고가 발생하기 때문에 조도 관리를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너무 크다. 자, 그 다음에 상시 작업하는 장소의 작업면 및 객내 작업장의 조도 기준에서 이렇게 이제 상시 작업 장소, 객내 작업장, 그리고 양호한 조명 조건이나 아니면 조도 관리 방법을 여기다가 이렇게 써주시면 좋은 답안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안전대 종류 및 착용 대상 작업이 나오는데, 자, 안전대 종류, 착용 대상 작업 두 가지 요를 물어본 거예요. 자, 안전대. 자, 안전대를 왜 착용해야 되죠? 왜? 안전대를 착용하는 이유는 추락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안전대를 차는 거죠. 어쨌든 그러면 자, 요거 한번 풀어보면, 자, 안전대 착용 관리의 필요성 해가지고 건설업에서 추락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사고가 약 53%고, 그리고 유형별 사망자 비율은 추락이 52%, 재래식 재해가 많다. 그래서 추락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안전대는 기본적으로 착용해줘야 된다. 자, 안전대의 종류는 한계거리, U자거리, 추락방지대, 안전블록이 있고, 자, 뭐 안전대 착용 대상 작업, 그 다음에 안전대 관리 방법 이렇게 나오는데, 자, 기본적으로 안전대 이게 그 유통기한이 2년이에요. 안전대 유통기한. 자, 안전대 유통기한이 이게 이제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23년 1월 달에 이 그 평택 현장에서 그 안전대 착용하고 그 약 한 10m 높이에서 그 안전대 부착 설비를 교체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걸고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안전대 고리는 걸고 이제 이 안전대 부착 설비, 그러니까 구명줄을 이제 설치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이 실수로 이분이 이제 떨어지게 된 거죠. 떨어졌는데 이제 안전대 고리를 걸고 있었으니까 이제 탁 걸렸단 말이에요. 걸렸는데 안전대 여기 그 훅하고 잼줄 요 부위가 파단이 되면서, 그 훅하고 잼줄 부위가 파단이 되면서 그대로 추락을 했어요. 자, 요게 이제 23년 1월에 발생한 사고고, 그리고 그 몇 해 전에도 요거랑 비슷한 사고가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잼줄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그 뒤에 비너 뭐 요런 부분은 이 계속 점검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그냥 잘 있겠지 했다가는 이런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안전대 나오면 이제 요런 거를 이제 써서 이제 강조를 하려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이제 이렇게 이제 썼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근거를 작성을 하게 되면 추가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안전보건 조종자. 자, 안전보건 조종자를 두어야 하는 건설공사의 공사 금액 하나하고 안전보건 조종자의 자격 업무 두 가지를 물어보는 거죠. 자, 안전보건 조종자는 왜 두어야 하는가? Why? 얘는 교통정리자죠. 교통정리자. 자, 그래서 문제를 풀어보면, 자, 안전보건 조종자의 목적은 분리발주되는 경우
건축 분리발주하고 전기 따로, 통신 따로. 예전에는 그냥 통으로 가장 큰 회사에 이제 보통 보면은 이제 그 종합건설사에다가 통으로 맡겼죠. 그러면 종합건설사 소장이 전기, 통신, 그리고 이제 뭐 조경, 부대 토목, 지금은 다 따로따로 분리되어 있지만 그것들을 하나로 이제 교통 정리를 해줬죠. 원청에서. 근데 지금은 이게 이제 조금 돈이 좀 되는 공사들 같은 경우는 다 분리발주를 해요. 분리발주해갖고 뭐 전기 따로, 통신 따로, 하다못해 시스템 에어컨 따로 다 분리발주를 해버리니까 이 분리발주된 공사의 근로자들이 한 현장에, 자, 이 현장에 들어와 가지고 막 무대뽀로 일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서로 일을 하는데 자기 중심적으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 거기에서 재해가 발생이 되더라. 그거를 교통정리를 해줄 사람이 필요하다. 그게 안전보건 조종자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림과 함께 여기 표현해주고, 그 다음에 선임기준, 자격, 그 다음에 안전보건 조종자의 업무 해가지고 이렇게 보면 산재 사망사고의 약 20%가 혼재 작업으로 인해서 발생이 되더라. 그래서 요 다이어그램과 함께 같이 써주시면 훨씬 더 좋은 답안이 될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슈미트 해머를 이용한 콘크리트 강도 추정 방법. 슈미트 해머를 이용한 콘크리트의 강도를 추정하는 방법. 자, 슈미트 해머를 이용한 콘크리트 강도 추정 방법. 얘를 왜 쓰죠? 왜? 슈미트 해머를 왜 쓰죠? 왜? Why? 쓰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언제 쓸까요? 슈미트 해머를 이용해서 왜 강도를 추정하냐고. 그냥 공시체 만들어서 까보면 제일 정확한데 굳이 슈미트 해머를 이용해서 하는 건 왜일까요? 왜? 비파괴니까 그렇죠. 비파괴 하려고. 자, 요것도 이제 한번 풀어보면, 자, 콘크리트를 강도에 추정하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왜 콘크리트 강도를 추정을 할까? 자, 요게 이제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시공 단계, 관리 단계가 있어요. 시공 단계에서 강도 충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하고요. 자, 이 강도 충족 여부를 판단한다는 것은 뭐냐면 거푸집 동발이 해체 시기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 강도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한 층을 타설을 하고 그 다음 층으로 올라가려면 이 강도가 5메가파스칼 이상이 돼야지 올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여름철에는 5메가파스칼 이상 나오죠. 그 다음 날. 근데 동절기에는 그게 안 나온단 말이야.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째 정도 되면 그때 정도 나올까? 그러니까 양생을 안 했을 가열 양생을 안 하는 경우에 그냥 0도 이상 그러니까 동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연적으로 양생을 했을 때는 그냥 내버려 뒀을 때는 그 자연 양생을 했을 때는 그 강도가 충분히 확보가 되지가 않죠. 그래서 이제 강도가 제대로 나오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요 강도 추정 방법을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강도 추정 확인하는 방법이 공시체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 공시체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 깨보는 방법이 있죠. 그래서 이제 요게 봉합 양생이라는 봉합 양생을 많이 하죠. 봉합 양생. 자, 봉합 양생은 현장에서
현장에서 다라이에다가 이런 다라이에다가 공시체를 만들어 가지고 양생하는 조건 그대로 해가지고 그렇게 현장에 놔뒀다가 이제 그거를 며칠 있다가 깨보는 거, 그게 봉합 양생이고, 그 다음에 이제 많이 하는 게 그 적산 온도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 적산 온도계를 사용해서 온도계가 이 정도면은 강도가 이 정도 나오더라 해서 그거 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슈미트죠. 슈미트 해머를 벽에다가 때려보는 거죠. 벽에다 때려보고 천장 때려보고 그렇게 해서 강도를 추정하는 방법이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관리 단계에서는 내구성을 판단하기 위해서 자, 관리하는 단계에서 이제 벽을 뚫어가지고 코어를 채취해서 하는 방법이 있지만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죠. 강도를 추정하는 방법.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그거는 구조물에 이제 영향을 줄 수가 있으니까 그냥 슈미트 해머를 빵 때려가지고 반발력에 의해서 측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자, 어쨌든 이제 왜 하는지 목적을 써주고, 그 다음에 강도 추정에 슈미트 해머를 사용해서 이제 원리를 써주고, 그 다음에 콘크리트 추정 방법, 그리고 보정치. 자, 슈미트 해머는 이 보정치가 중요해요. 보정치. 그래서 콘크리트 강도 추정 방법과 보정치를 해서 적당히 작성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 용접 결함 문제가 또 나오는데, 용접 결함의 종류, 그다음에 보수 용접 방법을 물어봤습니다. 자, 용접 결함이라면, 자, 용접은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면 돼요. 자, 용접을 하죠. 이제 용접의 원인과 용접 결함의 원인과 방지 대책을 공부를 해서 용접사가 이제 용접을 합니다. 그래갖고 용접을 해요. 그러면 이 용접한 거에 대해서 검사를 해야죠. 용접 검사를 해야지. 그렇잖아요. 용접한 거에 대해서 결함이 있는지 검사를 해야죠. 그래서 이제 검사하는 방법이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용접 부위 전 부위에 대해서 육안 검사를 하는 거죠. 눈으로 이거 잘 나왔나? 용접이 잘 됐나? 이렇게 확인해 보는 게 자, 자, 여기가 이렇게 이제 용접이 돼 있는데 요게 잘 돼 있나? 균열은 간 거 없나? 이렇게 눈으로 다 확인을 하는 게 그 육안 검사하고, 그 다음에 비파괴 검사 네 가지 RT, UT, MT, PT 요 네 가지를 진행을 하죠. 그래서 검사를 통해서 결함이 검출이 되면 이거를 보수를 할 건지 재용접을 할 건지 결정을 해야죠. 보수를 할 건지 재용접을 할 건지. 재용접이라는 거는 이제 이걸 용접했던 거를 잘라내고 재용접을 할 건지, 아니면 여기만 요렇게 보강 덧대어서 용접을 할 건지, 이걸 검출을 한다는 거죠. 이걸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용접은 흐름이 요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일단 용접 결함의 종류를 우리가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원인은 뭐고 방지 대책은 뭐고, 이걸 공부를 해가지고 용접을 하고, 그리고 용접 부위에 대해서 일단 육안 검사가 100% 육안 검사를 진행을 하고, 그리고 이제 육안 검사만으로는 속으로 그 결함이 있는지는 알 수가 없으니까 RT, PT, UT, MT로 비파괴 검사를 통해 가지고 이 중에 하나 골라서 검사해 가지고 결함을
검출을 하게 되면 얘를 보수를 할지 재용접을 할지를 결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흐름이죠. 이게 흐름. 자, 그래서 이제 그 문제를 풀어보면 이제 용접 결함 검출 방법 4가지 써주고, 그 다음에 용접 결함의 종류는 맞댐 용접이 있고, 그 다음에 요거는 모살 용접이 있습니다. 모살 용접의 라멜라 티어링과 그 다음에 뭐 각장 부적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용접 결함 보수 용접 방법, 이렇게 구성하시면 된다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구축물 등의 안전 유지 및 안전성 평가는 이거는 개정 사항이 나왔기 때문에 나온 문제예요. 그래서 이거는 개정 사항을 아는 사람들은 쓸 수 있지만 모르는 사람은 쓸 수가 없는 문제다.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내가 모른다 그러면 과감히 포기하시면 돼요. 포기. 왜? 얘 말고도 쓸 게 12개나 있으니까. 자, 근데 누전 차단기 몰랐어. 그럼 11개나 있으니까. 자, 과감히 이런 거는 포기를 하시는 게 맞아요. 자, 효율적인 공부를 위해서 이런 것들은 포기를 하고 기출문제 자주 나왔었던 것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가지고 이제 그걸 준비해서 시험장 가시면 되지, 이런 거 이제 한번 이벤트성으로 나올 거를 준비를 하시는 거는 아니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자, 어쨌든 이게 이제 개정이 되어서 만약에 이제 개정이 됐으니까 이게 시험에 나올지도 몰라 해가지고 준비를 하면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돼요. 이렇게. 자, 일단 기존에 있었던 거랑 개정 사항을 확실하게 여기다 이렇게 표현해 주셔야 돼요. 확실하게 뭐가 개정이 되었는지 나는 그거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 해서 표현하고, 이걸 내가 이렇게 잘 알고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점수를 좀 주세요 하고 어필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점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구축물 등의 안전성 평가도 개정 사항이 요게 개정이 된 거야. 기존의 내용에서 요런 것들이 있는데 요게 신설이 되고 요게 개정이 되었어. 자, 이거를 표현을 하셔야 점수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집안의 액상화. 자, 집안의 액상화 평가 생략 조건이란 게 이제 문제 나오는데, 나는 액상화 공부 다 했는데 생략 조건은 다 모르는데. 자, 액상화 생략 조건은 모른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이 액상화는 이 액상화 발생 가능 집안이라고 있어요. 이 액상화 발생 가능 집안의 반대예요. 그리고 이게 왜 이게 나왔냐면, 이 문제가 왜 나왔냐면, 몇 년 전에 포항에서 지진이 발생이 됐어요. 지진이 발생이 됐을 때, 우리나라 지진이 발생이 됐을 때 여기에 액상화 현상이 발생이 됐어요. 액상화가 발생이 됐다. 포항 지방에서. 그러니까 포항에 지진이 났을 때 포항 일부 지반에서 액상화 현상 비스무리하게 발생이 되더라. 그래서 이게 그래가지고 이 생략 조건을 이제 그때 개정을 했어요. 요 개정한다고 이제 추진을 막 했지. 이제 그때 막 이제 지진이 났으니까 이제 대책위원회가 어쩌고 저쩌고, 우리나라가 이제 그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고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서 이제 막 그때 이제 뭐 태스크포스 팀이 나타나고 뭐 그래가지고 이제 법이 조금 개정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저는 이 문제가 나올 줄을 알았는데, 요게 이제 이번에 이제 그 법에 반영이 된 거예요. 요게 그 생략 조건이 반영이 된 거야. 그래서 이번에 문제가 나온 거죠. 저는 그리고 이제 그때 이게 한번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지나서 안 나오겠구나 생각을 했죠. 근데 이제
어찌됐든 액상화 같은 경우는 영원한 그 예상 문제죠. 예상 문제이기 때문에, 기본 예상 문제이기 때문에 어쨌든 공부를 했어야 되는 문제였다. 자, 그러면 이제 액상화. 자, 액상화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걸 왜 알아야 되냐면, 자, 왜 알아야 하냐면, 이해가 자, 액상화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면, 액상화를 우리가 왜 알아야 하냐면, 액상화가 그러면은 이제 뭐 집안이 모래 집안이 사질 집안이 이제 그 진동 충격에 의해서 여기 그 뭐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현상. 자, 뭐 그래서 이제 그 보일링과 같이 부글부글 끓어오른다 그래 갖고 이제 물처럼 된다 그래서, 자, 요게 이제 액상화인데, 어쨌든 우리가 액상화 그러면 요 건물만 생각을 하거든요. 건물만. 근데 사실 액상화 때문에, 액상화가 발생이 되면 이 건물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가장 큰 문제점은 이거죠, 이거. 산사태. 산사태가 더 큰 위험이에요. 산사태. 자, 우리나라는 산지가 70%고, 그리고 대부분이 산 밑에 뭐 이렇게 있어요. 근데 산이나 일반 우리가 그 주택 집안이나 뭐 이쪽 집안이나 여기나 이 액상화 발생 가능 집안. 자, 이거는 조금 더 연약한 집안이에요. 연약한 집안. N치가 뭐 20, 그리고 20 이하고, 그 다음에 뭐 지하 수위가 높고, 이런 거는 다 어디나 다 해당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조밀하지 않는 경우, 조밀하지 않고 약간 느슨한 경우에는 다 액상화 발생 가능 집안이에요. 사질 집안에서. 그러면 이게 이제 건물이 단순히 이게 뭐 지진이 빵 때렸을 때 이것만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산사태가 가장 큰 위험 요소일 수가 있다. 이게 우면산 산사태가 일어났을 때 그냥 산이 그냥 확 쓸어버렸잖아요. 이 마찬가지로 아래에 막 무수한 집들이 산 밑에 있는 것들이 싹 쓸고 내려갈 수 있다. 자, 액상화에 대한 일단 기본 개념은 제가 생각할 때 이런 거고요. 그래서 액상화가 발생이 되면 대규모 사면 붕괴가 발생할 수가 있고 구조물이 붕괴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액상화를 알아야 되는 이유는 액상화 발생에 따른 피해를 예측하고 대응할 수 있는 기술 역량이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갖고 이렇게 이제 강조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액상화 발생 메커니즘은 이제 연약한 집안에서 입자가 재배열됨으로써 액상화 현상이 발생이 된다. 자, 그 다음에 액상화 평가 생략 조건은 액상화 발생 가능 집안의 반대예요. 반대. 자, 그리고 액상화 예측 방법이 있습니다. 자, 예측 방법에는 뭐 안전율을 따져가지고 그거에 대한 호용치가 크면 안전율이고 안전하고, 그 다음에 허용치보다 작으면 불안전하고. 자,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 문제. 비계 벽이음제 결속제 종류와 시공시 유의사항. 자, 비계 설치 시 벽이음제 결속 종류와 시공시 유의사항. 벽이음제를 우리가 왜 설치를 해야 하는가? 비계 왜 설치를 해야 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비계 벽이음제의 역할은, 자, 이거 설치하는 이유는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한다. 흔들림을 방지해주고, 넘어짐을 방지해주고, 비계가 변형 및 자구를 하는데 방지해준다. 그 다음에 벽이음제 종류와 설치 시 준수 사항이 있고요. 그 다음에 벽이음제 시공 시 유의 사항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구성해서 작성을 하시면 돼요. 자, 벽이음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이제 그 정리를 좀 했고요. 자, 다시 한번 제가 이제 정리를 좀 해드리면, 용어 기술사 시험은 용어와 논술 시험으로 구분을 하는데, 기출 문제가 계속 반복이 되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합격을 하려면 신규 문제보다는 기출 문제, 계속 시험에 자주 나왔던 것들, 특히 3회 이상 나왔던 것들은 무조건 여러분들이 서브노트화를 하셔야 된다.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몇 개 정도 되느냐? 용어는 한 100개 정도 돼요. 그 다음에 논술은 한 70개 정도 되더라. 제가 계산해 봤어요. 그래서 한 요 정도면은 되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것만 서브노트로 만들어서 잘 만들어 가지고 이거를 만들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이거를 뭘 해야 돼요? 고득점 답안으로 만드시면 돼요. 자, 만들었을 때 이게 저득점이 되면은 맞느나 마나예요. 근데 이걸 저득점으로 만든 다음에 만든 거를 개선을 해서 개선하고 또 개선해서 어떻게 고득점을 만들어야 돼. 그러면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고득점 답안으로 시험장에 가면 고득점 그 문제가 나왔을 때 고득점이 되겠죠. 근데 저득점 답안을 가지고 시험장에 나와서 내가 준비한 문제가 나왔다고 자신 있게 써봤자 그건 저득점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합격을 하려면 고득점 답안을 만들어서 시험장에 가서 고득점 답안을 써야 합격을 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1교시를 풀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